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특검 수사 상황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원이 어제 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이 하루 조사하고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럼 진술이나 해명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구속을 할 때는 두 가지를 봅니다.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보게 되고요. 상당성은 그 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일단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는지, 소명이 됐는지고, 필요성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주요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 구속의 필요성,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중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가 봤을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본 것입니다. 조금 포괄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사실 첫 번째 소환 조사만 하고 바로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 많지는 않았습니다. 즉 앞으로의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한 다음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소환 조사에서 발언한 내용들, 진술한 내용들이 어찌 보면은 역설적이지만 여러 증거인멸의 정황들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혹은 증거인멸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들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영장이 바로 청구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재판부 차원에서도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여러 정황들을 발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영장심사에서 결정타가 나왔잖아요. 나토 순방 목걸이, 진품도 나오고 모조품도 같이 나왔어요. 김건희 씨는 그동안에 15년 전에 홍콩에서 사서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한 모조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서희건설 회장이 내가 선물했다 이렇게 자수를 한 겁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네,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안 그래도 그 이슈를 다룰 때 혹시 그 가품이 네. 공교롭게도 나온 것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었죠. 변호사님 그 말씀하셨어요. 혹시 네. 가짜 갖다 놓고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애단할 수는 없지만 진품을 어디선가 구해서 갖다 놓는 건 어렵지만 가품을 갖다 놓는 건 쉽거든요. 당시에 이제 그런 추론을 했던 거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인척이라고 할 수 있죠. 오빠의 장모의 집에서 그게 발견됐단 말입니다. 자, 오빠의 장모의 집에 그 물건을 갖다 놓은 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두 사람밖에 모릅니다. 그 사돈 관계인 장모 아니면은 그 오빠밖에는 없겠죠. 결국 거기를 압수수색해서 그걸 가져왔다는 거는 그 물건을 거기에 있다라고 갖다 놓았다라고 얘기를 누가 했다는 걸까요? 오빠가 그 진술을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압수된 물품들에 대해서 상당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었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롭게도 이제 진품이 아니라 가품이 발견됐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했던데요. 지금까지 여러 정황, 특히 서희건설 측의 자수 경위를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이거 자체가 이제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인멸의 가능성과 관련돼서 다른 권력적 비리의 권력자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게요. 그래도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많은 행동들이나 내용들이 공적 과정 속에서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지위, 공적인 권력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권력형 비리를 어떻게 저지르고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머지 자료로는 확인이 어렵고 여러 관련자들의 자수나 진술이 없으면 어렵다는 점에서 증거를 보존할 필요성이 더 높다. 이렇게 법원은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희건설 회장이 내가 선물했다라고 자수를 하면서 사위 인사청탁을 했다. 이렇게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사위가 실제로 총리 비서실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가성을 의심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네, 소위 말해서 매관매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자신의 관직을 이제 관직에 대해서 자신의 사위가 관직을 가질 수 있도록 뇌물을 줬다, 청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라는 자리에 대해서까지 뇌물과 청탁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그걸 또 누구한테 줬는가? 대통령 영부인에게 그것을 줬다는 것. 결국은 대통령 영부인에게 뇌물을 줄 경우에는 그러한 인사청탁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그 많은 배경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케이스를 어떻게 보면은 드디어 이제 공유자 측의 진술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그런 인사청탁을 할 때 대통령에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부인에게 선물을 줘도 인사청탁이 된다라는 걸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이 점을 보시는 거네요. 그게 굉장히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인사권을 가지고는 인사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대통령 영부인을 통해서 청탁해서 임명한다는 것들, 원래 우리의 상식으로는 상식적이지가 않죠. 근데 이것도 정권 초였습니다.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케이스가 공교롭게도 목걸이라는 굉장히 드러나는 무언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그 여러 가지 건진법사와 관련된 선물과 관련돼서도 통일교 쪽의 뇌물성 선물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왜 현금 다발이 아니라 목걸이나 백 같은 것이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착용을 한 걸 확인할 수가 있다. 네. 결국 뇌물을 준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의 뇌물이 전달돼서 그것이 효과를 발휘했는지, 뇌물이 제대로 갔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의식하고 했던 것이라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케이스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공공 영역에 있어서 인사에 개입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 또한 특검 그 이외라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목걸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목걸이는 사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정재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런 질문을 해요. 특검이 내놓은 증거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별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사실 영장이 발부될 때는 종합적인 것들을 봅니다. 즉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데요.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건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를 보지만 하지만 한편으로는 특정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관련된 진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에 맞게 하고 혹은 증거를 적극적으로 은폐할 의사와 능력 그런 실행들을 안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목걸이 자체가 아까 말한 그 구속영장에 나오는 범죄 사실에 나온 건 아니지만은 지금까지의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는 실제로는 뇌물성 청탁으로 목걸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다가 처음에 이제 가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것 또한 가품도 15년 전에 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진품이 15년이 아니라 10년 전에 나온 거니까 이 진술 자체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거기도 나아가서 그 가품과 똑같은 가품을 다른 인척집에다가 보관을 하다가 또 이것이 자 이렇게 나왔다라고까지 하는 거라면은 이거는 소위 말해서 자기 부재, 자기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계속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태도도 굉장히 영장 발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목걸이가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뭐 수사를 방해했다,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냥 없다라고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오빠의 장모 집에 물건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그 오빠나 장모 아니면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뭐 그걸 아랫사람들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진술의 출처가 그 해당되는 오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공교롭게도 아주 명백하게 실제 증거와 반대되는 것들을 모조품까지 만들어서 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자기의 죄가 없다는 걸 다투는 걸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앞으로도 이 사건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이라도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적극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 그거를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재판부도 그걸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빠 장모 집에서는 여성용 명품 시계 보증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누가 구매했는지를 봤더니 그 뭐 경호용 로봇계 사업을 하는 뭐 서모 씨가 이걸 구매했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이 서 씨에게는 김건희 씨가 나한테 대신 사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서 내가 뭐 이른바 영부인 할인까지 받아서 이걸 사서 전달을 한 거다. 근데 그 돈의 일부는 김 씨에게 받았는데 나머지 돈은 누구에게 받았는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명확하게 청탁성,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 일부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큰 금액이 드는 물품을 구매해달라고 하면서 그 금액이 아주 극히 일부만 지급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 자체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급받는 거에 대한 인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구체적인 역할과 관련돼서 사업과 관련돼서 청탁이 오고 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하나의 조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참 어떻게 보면 민망한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작은 어디 섬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되게 큰 나라죠. 이 나라의 공직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중요한 요소들이 이런 어찌 보면 고가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이런 명품 선물 몇 개로 오고 갈 수 있는 거래될 수 있는 대상이 됐다는 거. 그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드디어 공여자의 진술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한다면 앞으로 저는 이런 공여자의 진술이 자주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자기들이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되고 엄격하게 처벌받을 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임명했던 공직이 당시에 국무총리 비서실장만 있었습니까?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방식의 인사 개입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벌어지는 패턴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늘 나오는 게 이렇게 명품 애기가 많이 나오는 건 없습니다. 명품 시계, 명품 목걸이, 명품 백. 앞으로 이제 계속적인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은 더 많은 범죄 혐의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그 김건희 씨 집사로 불렸던 김혜성 씨가 귀국을 하고 체포가 됐잖아요. 보면은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기업, 금융회사들이 184억 원이나 투자를 합니다. 이 과정도 지금 석연치 않다라고 보는 건데 어제 이제 체포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좀 본격화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제 원래 영역이 그쪽 벤처 투자 쪽입니다. 네,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184억 정도라고 한다면은 보통 저희가 산업 분야마다 다르지만 시리즈 B, 시리즈 C 정도 되는 규모이거든요. 상당히 이제 쉽게 투자받을 수 없는 레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정도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이 회사를 인수할 만큼의 가치가 충분히 있거나 아니면은 이 회사가 일정 기간 안에 펀드 만기 전에 상장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소위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그런 투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투자 의사결정도 일반적인 벤처 캐피탈도 물론 엄격하게 보지만 일반적인 기업에서 전략적인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만약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보거든요. 그런 점에 봐서 투자를 한 다음에 결국은 회사가 어려워졌다.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당시에 객관적으로 왜 투자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설명이 굉장히 어렵고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신주뿐만 아니라 구주라고 했거든요. 회사에 돈을 넣는 투자뿐만 아니라 기존 주주의 주식을 사주는 것까지 해서 결국은 기존 주주한테 상당한 현금을 안겨주는 행위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꼭 필요성이 없다면은 함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이루어졌다는 거는 어쩌면은 이례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각각의 여러 가지 청탁과 혹은 뭐 보험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떳떳하다면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유들을 밝히고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여권 무효와 하루 전까지 도피를 하다가 이제 귀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거고 결국 뇌물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을 때 뇌물을 받고 청탁을 받지만은 그 권력이 무너지면은요 그 뇌물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진실을 애매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 또한 하나의 여러 가지 그 부정 부패 사례 중에 하나로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권력형 범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씨는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민간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처벌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공직자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와의 공범으로서의 이제 공모, 공동정범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입력과 출력을 보면 됩니다. 뇌물이 어떠한 공직을 맡고 있지도 않고 공식적인 권력이 없는 대통령 영부인에게 들어갔는데 근데 실제로 그 영부인에게 청탁한 내용들이 대통령의 인사권이나 그런 지시에 따라 가지고 실현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이 아무리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그런 권력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A가 받은 그런 뇌물을 통해 가지고 그런 권력형 비리가 이루어졌다는 것들로 얼마든지 의유를 할 수가 있고요. 부부 사이가 아닌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공동체로 봐서 이분에 대한 뇌물죄가 인정이 됐는데 경제적 공동체의 이미 명확한 부부 사이라면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우리로서는 좀 당황스러운 일인 게 공직자라는 거는 공식적인 권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감시와 감독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 번 감시와 감독의 대상이 되지 않은 또 대통령에게 상당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족 혹은 측근이 이런 식으로 이제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 또 이것이 또 우리 시스템이 이거를 또 막지 못했다는 점, 이 점 또한 뼈아프게 안타까운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님이 지금 이제 공범 관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네. 뭐 강제 구인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요. 뭐 지금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치를 해서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소위 묵비권 아무런 대답을 안 한다면은 강제로 입을 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특검 입장에서도 계속 인치를 하기보다는 이제 그냥 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 관여했던 사람들, 이번에 서희건설 자수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런 이익을 제공했던 사람들, 그 이익을 제공해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 그 부당한 지시를 실행했던 사람들 모두가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침묵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온전히 본인이 받아야겠죠. 김건희 씨가 어제 영장심사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네, 한마디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권력형 비리와 관련 없는 과거의 자신의 행적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항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왜 권력형 비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모두가 봤습니다. 자, 원래대로 엄격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이 이루어졌다면은 이건 권력형 비리가 아닙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오래전의 일이 수사가 진행되는데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요. 심지어는 이제 소환 조사조차 한 번도 안 했었죠.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임기 중에 제대로 된 처리도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서야 조사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통화 노출록이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초에 벌어졌을 때는 권력과 관련이 없었을 수는 있지만은 그 이후의 모든 과정, 결국 이 수사 자체가 더디게 진행되고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들은 이거는 권력형 비리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는 그 왜 결혼 전 일까지 들춰내서야 하는 항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정상적인 사법 자격을 방해한, 권력으로서 방해한 게 있다면 그 또한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내일 오전 10시에 첫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구치소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변호인 측에서는 내일 조사에 응할지 아직 결정된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그 굉장히 잘못된 사인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수감된 사람이 조사를 자기가 갈지 말지를 임의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은 조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인 거고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대한 여러 저해와 방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치 구속이 된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조사를 하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적절하지 못한 태도이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으로 건강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제 조사를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사에 나오라고 했는데 응할지 말지를 변호인에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안 되긴 하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